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이어트의 원리와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전에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보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1번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당연히 소비량을 늘리고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소비량을 늘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섭취량을 줄이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굶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예전 다이어트는 전부 다 어떤 어려운 다이어트, 그죠? 힘든 다이어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요요가 오게 되고 그다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다이어트는요,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요즘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변의 법칙을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섭취량보다는 소비량이 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소비량을 늘리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필요하다. 기초대사량하고 직결되는 것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체중 자체를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체지방을 빼는 게 중요하죠.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살을 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쉬운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쉽게 하고 편하게 하는 다이어트는요,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불변의 법칙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느냐? 이게 보시면요. 결국은 다이어트라는 게 의지 부족의 문제일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비가 오니까 못 뛰겠다. 더워서 못 뛰겠다. 바람 부니까 운동 못 하겠다. 그죠?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다. 그럼 헬스클럽 가면은 실은 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좋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사실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그 의지의 어떤 문제로서 그래서 우리가 치부하는 경향이 사실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죠. 하지만 우리가 관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사실은 이거를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다이어트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고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가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 다이어트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슐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당뇨와 관련된 인슐린이 왜 다이어트하고 관련되어 있지?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 다음에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 호르몬이잖아요. 부신 호르몬 이 또 다이어트와 관련돼 있어? 갑상선 호르몬 이 관련돼 있어? 그 다음에 멜라토닌 뭐죠? 수면 호르몬이죠. 수면 호르몬이 관련돼 있단 말이야. 렙틴 그렐린 들어봤는데 렙틴 그렐린은 뭐지?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식욕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제노에스트로겐, 오비소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바로 독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게 첫 번째 인슐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탄수화물의 대사하고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콜티졸이라는 거는 부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살이 찌는구나. 또 갑상선에 또 문제가 있으면 특히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살이 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멜라토닌? 수면하고 다이어트가 관련돼 있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잠 못 자면 살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독소가 내 몸에 많으면 살찌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아시죠? 혈당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요.
포도당 있죠. 말 그대로 포도당 50g을 딱 먹고 2시간 후에 혈당 변화가 있어요. 그걸 대구로 했을 때 다른 탄수화물 딱 먹었을 때 얼마 올라가느냐 하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혈당 지수가 낮다는 말은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다는 이야기고, 여기 보시면 55 이하면은 천천히 올라간다는 말이고 70 이상이면은 빨리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혈당 지수가 결국은 뭐다? 이게 인슐린 분비하고 관련돼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혈당 부하 지수는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먹는 이게 먹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그것까지 반영하는 게 바로 혈당 부하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관적으로 10보다가 낮으면은 낮다, 20 이상이면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혈당 지수든 혈당 부하 지수든 이 수치가 높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는 보세요. 고지하의 식품, 높은 그 혈당 지수를 높은 거는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뭐가 나오죠? 인슐린이 나오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면은요, 이 인슐린에 의해 가지고 혈당이 갑자기 또 확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이 빠져요. 저혈당이 빠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공복 중추가 자극이 되면서 막 음식이 막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섭취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야? 또 빠른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 또 분비게 되고 이게 막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하 식품은 결국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통해서 공복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거고, 또 이때 이 인슐린이요 결국은 에너지를 다 쓰면 좋겠지만 에너지 안 쓰이는 건 전부 다 지방을 또 합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살이 찌는 거겠죠. 저지방은 저혈당 지수는요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천천히 그죠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포만감도 별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 합성도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GI 지수하고 다이어트하고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논문에 보시면은요 이거잖아요.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GI 지수는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보면 쫙 올라갔다가 혈당 스파이크 나타나니까는 어떻게 되죠? 인슐린 분비가 확 되면서 또 저혈당 빠져요. 그러면 이때 탄수화물 갈망하면서 공복이 오니까 또 먹게 되는 그죠? 이 악순환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혈당 지수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별로 안 먹고 싶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 합성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혈당 지수나 아니면 아까 뭡니까 혈당 부하 지수나 결국은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을 빼고 싶다면은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탄수화물 줄여야 되느냐면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로 바뀐다?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죠. 살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상황.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음식 막 먹고 싶은 마음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콜티졸 분비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나를 찌르러 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호흡이 막 증가를 하고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 그걸 골격근으로 피가 많이 가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고 혈압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위장관은 기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방광은 소변 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방광이나 그 다음에 대변 쪽은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결론적으로 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 혈당 상승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되고 아까 그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결국은 살찌는 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티졸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호르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콜티졸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언제 많이 나오죠? 낮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낮에 많이 분비가 되고 밤에는 어떻게 돼요? 적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콜티졸이 나와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게 되는 단계. 그죠? 그렇게 되는 단계인데 만약에 이 스트레스가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부신 기능이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콜티졸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성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는 못하겠어. 이래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번아웃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고갈 단계.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콜티졸인데, 결국은 이 콜티졸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콜티졸은 낮에 분비가 많이 되고 저녁에 밤에는 분비가 적게 되잖아요. 근데 이 콜티졸 분비가 불경이 오면은 낮에도 적게 나오고 저녁에도 원래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요. 결국 이 콜티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수면 장애, 체중 증가, 소화 기능이 장애가 오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이상이 오고 인지 기능도 이상이 오고 또 근육량이 빠지면서 근육이 약화되고 감정적인 어떤 장애가 오게 되고 막 피곤함이 오게 되는 이런 콜티졸 어떤 불균형의 연장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은요. 낮에는 콜티졸 분비가 이렇게 피크를 되는 거죠. 밤에는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낮에 분비량이 줄어들고 밤에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면 장애가 오는 거죠. 콜티졸과 정반대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낮에는 안 나와야 되고 밤에 많이 나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멜라토닌 분비가 밤에 적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주기 리듬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비정상적인 어떤 콜티졸이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은 수면의 부족이 오게 되고요. 이 수면의 부족이 결국 뭘 유발한다? 비만을 유발한다. 이때 나오는 호리발이 뭐냐면은 바로 식욕 자극 호르몬과 식욕 억제 호르몬 관련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수면을 잠을 못 자게 하면요. 식욕 자극 호르몬이는 그렐린 가는 분비가 많이 돼요. 그 역으로 렙틴 하는 거는 식욕 억제 호르몬 또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은 수면을 제한하거나 이래 된다면 결국은 뭐예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수면 제한을 하면은요. 그렐린은 증가하고 렙틴은 감소하고 배고픔은 증가하면서 식욕은 확 증가하게 되는 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은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면 부족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된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콜티졸이 비정상적으로 어떤 병적으로 분비가 많이 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쿠싱 증후군. 근데 쿠싱 증후군은요. 이 부신에서 콜티졸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당류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어려운 말로. 근데 이게 부신 자체에서 우리 몸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원인은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하거든. 뇌하수체 이상이 있거나 부신에 이상이 있어서 분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주사를 하거나 많이 먹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관절염 있는 경우에 뭐 썼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면역 어떤 질환들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성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쿠싱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쿠싱 증후군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살이 쪄요. 그리고 얼굴이 어떠냐면 무은 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달덩이처럼 둥둥 부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소아청소년기에는 성장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생리불순 같은 이런 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특히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게 오고요.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게 돼요.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여드름, 남성형 남호증, 그 다음에 감정기복이 오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쿠싱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쿠싱 증후군. 그런데 쿠싱 증후군은 부신하고 관련된 질환인데 갑상선 중에서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 쿠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은요. 시상하부라는 뇌 쪽에서 뇌 하수체에 자극을 해서 이제 부신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한다는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이 있는데 부신에서 나오는 이 콜티졸이요.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만들어요. 이게 양이 많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은 뭘 하는 거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에너지 쓰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분비가 안 되니까요. 에너지 대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피곤해지고 무력감이 생기면서 뚱뚱해지는 거죠. 얼굴이 막 붓는 거죠. 온몸이 막 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후싱증후군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콜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또 유도되게 되고 다시 둘 다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독소 이야기 했었잖아요. 독소 이야기. 독소 이야기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살이 왜 찌느냐면요. 예전에 우리는 지금이야 먹거리가 넘쳐나니까 그죠? 넘쳐나니까 사실은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어서 그걸 저장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그걸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데 요즘은요. 먹거리도 늘어나지만 그죠? 우리가 왜 조물주가 만들잖아요. 화학적인 거, 인공적인 게 많잖아요. 결국은 이게 환경 독소가 돼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면요. 이 환경 독소는 내 몸에 들어가지고 이게 독소가 돼가지고 안 나간다 그랬죠. 외부 독소처럼. 그죠? 아니면은 독소가 돼가지고 내 몸에 막 돌아다니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라는 곳에 쓰레기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찐다는 말은요. 그냥 지방이 늘어난다는 이유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는 독소들이 축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살을 빼고 싶으면 먼저 독소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억제 살을 뺐어요. 근데 내 몸에 지금 독소가 많잖아.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가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뭔가 돌기만 하면 무조건 살 찌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독소를 또 저장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왜 그 성조숙증 아시죠? 성조숙증 원인은 우리가 보통 뚱뚱해서 그죠? 성조숙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환경 호르몬의 독소가 지방 조직에 많이 있고 그 환경 호르몬 독소가 결국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가지고 성조숙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성조숙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해야 된다? 독소부터 제거를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디톡스를 하고 살을 빼는 거를 같이 해야지만 그게 요요 없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독소를 이제 다른 말로 그러니까 비만을 유발하는 독소를 가지고 오베즈해가 오비소겐이라고 해요. 오비소겐. 비만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결국은 화학적인 물질이죠.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 여기 보면은 뭐 비스페놀 A라든지 그 유도체, 뭐 스틸벤유라든지 푸탈레이트라든지 이런 환경 화학 물질을 가지고 오비소겐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노에스트로겐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인공적인 거다 이 말이죠.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죠. 결국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조숙증도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어떤 불균형을 유발해가지고 비만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여성한테 다낭성 난소증후 같은 거 이런 걸 막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소 제거를 하고 디톡스를 하고 같이 살을 빼야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식사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찌는 사람은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 저녁 그래서 5, 3, 2 이 정도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독소 제거도 잘 되고 살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수면 4시간 전에 반드시 금식을 하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하라.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하기는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하고 11시쯤 취침을 하고 아침 7시 이후 식사를 하면 12시간 이상의 뭡니까 공복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살이 빠지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중에서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하의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백질은 근육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 뭐 섭취량보다는 뭡니까? 그 소비량을 늘리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단백질을 먹으면은요, 이게 혈당이나 인슐린을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단백 식사는요,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표에 보면은요, 혈당과 인슐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게 고지아이식이고요. 두 번째가 로지아이식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백질과 지방은요, 혈당과 인슐린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지방도 사실은 인슐린 자극이 제일 적지만 그러면 지방 많이 먹어야 되냐? 아니죠. 지방은 결국 그대로 축적돼 가지고 바로 살로 가잖아요. 물론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불포화지방이 오메가3는 그 반대적인 기능을 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오메가3를 포함하는 이 불포화지방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만인 사람한테는 단백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당뇨의 유발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사실 운동, 당뇨 환자들한테 운동 반드시 시키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그 운동을 하면은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모두 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요. 그래서 당뇨로 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은요, 이왕한다면은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게 해야 되느냐? 아니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은 편하게 한다기보다는요, 즐겁게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식을 무조건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자. 그래서 열량이 낮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자.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오메가3를 포함한 그런 지방을 섭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자. 그래서 음식의 종류를 바꾸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돼요. 살이 찌는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먹어요. 그래서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거꾸로 식사법은 뭔지 아시죠? 우리 보통 밥을 먹으면 뭐부터 먹어요? 탄수화물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빵, 떡, 밥 같은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먹기 싫은 식이섬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먹지 말고 역으로 먼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채소, 과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와 생선, 육류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 먹는 거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자. 그 다음에 운동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어떻게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즐겁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상태는 살찐다 그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요즘은요. 슬리피노믹스라 그래가지고 수면과 경제의 합성어예요. 결국 뭐야? 수면 건강이 잘 유지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다? 건강도 유지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차에 대한 이야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 뭐 수면 유도 이야기, 수면 관리 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시 플레저 뭐 키워드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왕이면은 즐겁게 살을 빼자. 즐겁게 건강을 유지하자.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혈당지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올리브유 같은 이런 오메가9이나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이런 걸 먹자. 그 다음에 정제된 곡물 대신에 어떻게 현미와 키리 같은 통곡물을 먹자. 그죠? 지하지수가 낮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는 그런 고기와 생선과 달걀을 먹자. 그 다음에 계피라든지 식초, 생강 이런 걸로 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하지수가 낮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다이어트에 이제 관여되는 영양소에 보면은 이제 기능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파세올라민을 포함한 카보조스트 식이섬유 아시죠? 그 다음에 동물성 식이섬유 키토산을 포함한 파워블록 키토산. 그 다음에 HCl 가지고 있는 슬미스마트. 그 다음에 CLA. 요 네 가지가 사실은 기능성으로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부신하고 갑상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신과 갑상선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와 그다음 비타민 B, 그 중에서 비타민 B5번 판토텐산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잘 분비시키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아연이나 특히 셀레니움, 그러니까 아연, 셀레니움 같은 항산화 미네랄들이 이 부신과 갑상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톡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디톡스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간과 장이잖아요. 그래서 간에 도움되는 게 밀크시슬. 그 다음에 공장을 잘 돌리는 항산화 영양소들,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비타민 B, 그죠? 이게 이제 간 쪽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에 중요한 거 유산균과 식이섬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내 개선 다시 나와 있는데 유산균과 식이섬유 이야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또 비타민 C는 뭐냐면 항산화제로서 근육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오메가3는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도움되는 거는 비타민 B군이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항산화제 역할하는 코엔자임 규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비타민 C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타민 C는 항산화 영양소이면서도 면역하고 관련돼 있고 참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근데 비만을 유지시키는 그 비만을에도 다이어트에도 정말 도움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사실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콜라겐 합성을 하고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L-카르니틴이라는 거, 이 뭐죠? 미토콘드리아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가지고 가서 지방을 빨리 소진시키도록 해주는 게 L-카르니틴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체중 감량에 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내 비타민 C 농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 시에 지방 연소율하고도 비례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